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6,0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습니다.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의 전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초반에 확 떴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고, 올랐다가 평가 손실난 거 다 돌아서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폭증에 의한 ESS 수요 증가,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로 인한 ESS 수요 증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차 전지 핵심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에요. 수요가 아마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5년은 실적이 저점을 찍는 구간이고 26년, 7년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구간이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장에서 큰 수익 낼 수 있고 큰 도움 받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첫 번째 시작하겠고요. 1부입니다. 한국 증시 상승 랠리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건데, 제가 항상 이 증시를 매달 체크를 해드렸어요. 증시가 현재 어디까지 왔다, 지금 어디쯤인 것 같다, 계속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많이 올라왔네, 이게 아니라 지금 구간 라인대가 객관적으로 이 정도구나, 객관적으로 요 정도구나,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현재 코스피 위치를 저희가 항상 이 PBR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018년 1월 항상 이 증시가 마이너스 10% 정도 급락을 하기 이전에 고점 라인 때 PBR을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1.09, 1.15, 1.2,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증시가 과열됐을 때, 상당히 높을 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랑 비교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과열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인데, 이때가 이제 1.2, 1.3, 1.27이고 사실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6월, 7월 지나서 딱 7월부터 고점 찍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 라인대가 제 생각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3년 7월에 0.96, 2024년 6월 1.00, 2024년 7월 0.99입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갔을 때죠. 그래서 지금이 얼마냐 확인해 보면은 1.23입니다. 그럼 1.23이면은 2021년도 1월보다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말고 20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번 이전에 최고점 라인대를 찍었을 때가 2021년 1월에 찍었는데 그때가 이제 1.2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1.2보다도 지금이 훨씬 높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021년도 6월, 7월에 1.3, 1.27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증시 10% 이상 코스피 급락이 나오기 이전 PBR 수준, 마지막 저희가 PBR 기준을 계산을 해온 거고요. 현재 최고점 수준입니다. 사실 1.3, 1.27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실 1.15, 1.16 뭐 요 정도면은 조금 더 그래도 상승폭이 좀 많이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은 꽤나 과열됐다라고 우린 PBR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최고점 라인대라고 해서 끝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PBR은 지금 꽤나 높은 구간을 표현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것들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증시 예탁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2021년도 이 당시가 우리가 정말 이 돈이 많이 풀렸던 시절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대부분 비대면 재택근무 하게 되고 이 많은 분들이 조금 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돈이 정말 무한대로 풀렸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돈이 많이 풀린 게 언제냐면 지금이다. 그때가 이제 78조를 찍었었는데 예탁금이 지금 8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2021년도 PBR이 1.3, 1.27이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PBR보다도 이번에 더 크게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방이 막혀있냐라고 한다면 상방이 막혀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그때보다 많으니까. 유동성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사실 그때도 80조는 돌파를 못했는데 이번에 예탁금이 8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 예탁금에 현재 신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얼마를 했나, 이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투자한 그 물량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증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이 신용 잔고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용 잔고까지 열어보겠습니다. 국내장 신용이 20조는 돌파를 했는데 사실 이제는 20조 돌파했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사실 이때랑 비교하는 게 가장 저는 옳다라고 보거든요. 이때 1월 7일에 20조를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25조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현재가 얼마냐? 현재 신용이 이제 보시면 23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조까지는 못 갔는데 현재 23조는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마이너스 한 15%씩 급락을 할 때도 대부분 20조를 돌파를 하고 그 직후에 하락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신용이 20조를 돌파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때가 예탁금이 요 구간입니다. 한 60조에서 한 50조 사이에 있을 때, 이때 이제 대부분이 20조 갔다 빠지고 할 때인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때는 언제다? 여기랑 여기다. 예탁금 규모 자체가 다른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이 23조까지 올라온 것도 뭐 평균으로 보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탁금이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25조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5조 돌파한 이후에 증시의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직 증시에 좀 상방에 대한 룸은 좀 열려있는 구간이긴 하다. 그러니까 높은 거는 당연지사,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은 악재가 뜨든 뭐가 뜨든 어쨌든 돈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조금은 더 상방이 열려있긴 하다. 그러니까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해야 되는데 아직 조금은 더 열려있긴 하다. 완전 최고점이고 지금부터 밀려요, 지금부터 완전 작살이 나요,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는 하겠지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국 무역수지 추이를 제가 항상 보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국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냥 수출국가가 아니라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국가다. 그걸 우리는 무역수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적자다 그러면은 수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수입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0만원 벌어오는데 220만원 쓴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벌어오던 말던 적자죠. 근데 내가 200만원 벌어왔는데 100만원 썼어. 그럼 100만원 흑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역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증시가 무역수지 따라갑니다. 무역수지가 꺾이면 증시도 꺾이고 무역수지가 오르면 같이 올라요. 왜? 대한민국은 수출국가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통계를 전부 가져오진 않았지만 통계를 다 열어보면은 무역수지 따라 증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7월, 8월에 증시가 되게 애매했어요. 왜 애매했냐면 무역수지가 보시면은 거의 횡보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뭐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증시도 무역수지가 횡보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고점 찍고 7월에 조금 흔들렸는데 8월까지 거의 횡보를 했죠. 그러다가 9월에 증시가 왜 올랐냐? 무역수지가 9월에 뛰었어요. 뛰게 되면서 이게 얼마 뛴 거예요? 얼마 안 뛴 것 같지만 50% 뛴 겁니다. 무역수지로 따지면은. 왜냐면 65에서 96 됐으니까. 그래서 이 50% 무역수지가 팍 뛰면서 이 증시가 같이 따라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9월까지 올라간 이유를 알겠어. 그럼 지금 10월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제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번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10일에 한 번, 20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한 달치 통틀어서. 그래서 10일치는 11일에, 20일치는 21일에, 뭐 주말이면 당연히 뭐 직전이나 이후에 하겠죠. 한 달치는 그 다음 달 첫 거래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표가 된 게 이제 10일까지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기준으로 전달 대비해서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9월이죠. 9월 대비해서 무역 수지가 어떤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10월 무역 수지고요. 10월 10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에서 10일, 10월 1일에서 10일 기준인데 현재 무역 수지가 9월보다 낮더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월보다 나은데 실제 9월은 언제보다 나아요? 8월보다 나아요. 그러면은 이거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8, 9, 12 우상향할 수 있겠는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0월 1일에서 10일 물론 이 물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한 달치를 추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10일까지는 무역 수지가 고무적이다 보니까 이거 영향 받아가지고 아마 증시가 좀 이렇게 좀 끌어올려진 게 아니냐 기대를 좀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리스크한 걸 볼 수 있다면은 수출이 지금 보면은 좀 격하게 수입도 좀 격하게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수지가 좀 낮지만 마이너스가 덜 하지만 근데 이제 물량으로 보면은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제 미국 빅스 지수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빅스 지수를 가지고 증시가 저점이네 고점이네를 좀 많이 판단들 합니다. 근데 꽤나 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꼭 보고 지나가야 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로 따지면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미국 지수가 올랐는데 국내 지수 빠지고 미국 지수가 빠졌는데 국내 증시 오르고 하루하루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추세는 결국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미국 빅스 지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팍 튀는 구간이 나와요. 이때가 보통 이제 30을 돌파하는 구간 라인 때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말 40을 돌파했었고 이때가 이제 2024년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갔을 때 이때가 이제 트럼프 관세 발표했을 때 마이너스 증시 20%씩 급락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팍팍 튀었는데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빅스가 20을 돌파했다? 그럼 주의. 뭔 일이 있나? 좀 약간 시장이 좀 흔들흔들했다. 이거 이제 주의. 30을 돌파했다? 이건 주의가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크게 급락을 한 거예요. 왜 급락했지? 그래서 이거는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이란 게 뭐냐면 완전 바닥이요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분할 매수가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 빅스가 30 돌파했을 때 40 돌파했다? 이건 최저점이에요. 역사적으로 40을 돌파한 다음에 사고 나서 손실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0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그 이후에 결국에는 증시가 오르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 30, 40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재가 얼마냐? 20이에요. 20은 웬만큼 살짝 흔들리고 바로 진정되고 진정되는 구간이 20인데 여기서 만약에 진정을 못하면은 20 때려박다가 이제 30까지 쏘는 거예요. 20 때려박다가 이렇게 30까지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20 때려박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에 대해 문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만약에 빅스가 예를 들어 미중 관세가 좀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이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오던가 그래서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빅스가 튀면서 증시가 급락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다? 변곡점에 와 있다. 여기서 오를지 아니면 다시 한번 내릴지에 대한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고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꺾입니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과열됐고 고평가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과열되고 고평가 수준인 건 맞으니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뭐다? 일단은 들고 가는 게 맞긴 하다. 들고 가지만 언제든 나는 뛰어내릴 준비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 개인 투자자 분들의 한번 심리를 알아보는 우리가 지표까지는 아니고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게 뭐냐면 일단 고퍼스예요. 이제 고퍼스의 이제 본 이름은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라고 해서 증시가 마이너스 1% 빠지면 이제 2%가 수익을 보는 상품입니다. 국내 상품이죠. 코스피가 1% 빠지면 2% 수익 내는 상품인데 보통 이제 이 고퍼스를 보면은 개인들이 만약에 고퍼스를 많이 사고 있다? 그럼 보통 증시는 잘 안 빠져요. 근데
개인들이 만약 고퍼스를 미친 듯이 팔고 있다. 그러면은 보통 증시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 하락하거나 계속 빠지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퍼스를 많이 사고 있으면은 보통 안 빠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원래 개인들 순매수가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혼조세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좀 많이 하죠. 샀다 팔았다를 좀 많이 하고 외국인도 조금 이제 샀다 팔았다 하려는 것 같고 기관들도 지금 샀다 팔았다 금융투자도 샀다 팔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퍼스가 살짝 혼조세예요. 그러니까 혼조세라는 건 뭐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구간에 증시가 와 있는 건 아니다. 개인들이 진짜 많이 올랐네 하면서 여기서 고퍼스를 엄청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손실이 얼마냐? 마이너스 60%라고 합니다. 지수 상품인데 곱하기 2배를 해서 60% 손실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들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최고점이야 하면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꽤 혼조가 되는 상태다. 그래서 뭐야 이제 개인들 매수를 좀 포기하나? 이제 고퍼스 사는 걸 포기하나?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건 뭐다? 증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갈까 안 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상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1% 오르면 이제 2% 수익 내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5년 9월부터 9월 22일까지의 수급을 볼게요. 개인들이에요. 이게 개인이고 이게 외국인이고 이게 기관이거든요. 보시면은 개인들은 미친 듯이 팔기만 해요. 언제? 9월에. 계속 팔아요. 왜 팔겠습니까? 증시 이제 고점이야. 이러면서 9월 달에 엄청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드문드문 샀죠. 기관은 풀매수. 금융투자 풀매수. 개인들만 풀매도. 증시 어떻게 됐죠?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9월 23일, 10월 14일 가장 최근입니다. 가장 최근에 갑자기 뭐예요? 풀매도 하던 개인들이 갑자기 슬슬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9월 달에 풀매수하던 기관이랑 금융투자들 갑자기 슬슬 팔기 시작하죠. 뭐 기관은 그냥 똑같아요. 포지션은 비슷하고 외국인은 비슷하고 지금 개인과 기관계 금융투자 포지션이 정반대입니다. 개인들이 풀매도할 때는 미친 듯이 사서 증시가 쭉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열심히 사모으고 기관이랑 금융투자가 슬슬 이제 팔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왔다라고 한다면 뭐지 이제 증시에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구간이 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드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증시는 어떤 숫자를 봐도 고평가 수준은 맞다. 하지만 우리의 이 예탁금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을 조금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증시는 지금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거든요. 항상 경계를 하고 있고 언제든 여러분들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결론은 증시는 지금 과열 고평가 수준은 맞다. 하지만 상방룸이 과거 통계로 봤을 때 조금 더 열려있긴 하다. 근데 그 열려있는 거를 내가 찍자고 지금 지수 고점에 들어가는 건 조금 리스크하지만 내가 지금 미리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볼 수 있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면은 바로바로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앞으로 더 큰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흘러갈까?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한 10조 정도 전망을 했었는데 그걸 크게 웃돌고 12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2분기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최대 6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을 좀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10조 4,400억 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매출은 86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8.7% 늘고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나도 긍정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드는 고민은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이게 피크일까? 이런 고민이 다들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항상 사이클을 탈 때, 그리고 반도체가 항상 사이클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는가? 지금이랑 그때랑 비슷한가?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 반도체 사이클이란 건 대체 언제 시작을 했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 대체 언제 시작했냐? 아시겠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에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서버를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이 서버를 언제 교체하냐? 바로 새로운 서버용 CPU가 나왔을 때 이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교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CPU를 누가 만드냐? 그거를 인텔이 만들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1년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요. 이때 이제 인텔 샌디 브릿지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텔에서 서버용 CPU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은 서버용 CPU를 바꾸면서 거기 추가로 서버용 D램이라든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교체를 하고 그 교체하는 시기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같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랑 주가 성장이 쭉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서버용 CPU 샌디 브릿지를 출시하며 데이터 센터 서버의 대규모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CPU 싹 교체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싹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큰 상승세가 한번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시간이 쭉 지나서 2014년에서 15년도에 인텔의 하스웰이라 그래서 또 이 서버용 CPU가 새롭게 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들이 3, 4년의 교체 주기를 맞았고, 그래서 이제 서버용 CPU가 또 새로 나온 거를 바꿔줘야겠죠. 바꾸면서 이번에는 뭐가 들어간다? 마침 DDR4 D램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또 D램에 대한 수요, 그러면서 주가 상승, 실적 상승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좀 일정한 주기에 맞춰가지고 주가 상승이라든가 좀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도가 조금 뜬금이 없었어요. 왜 이때가 좀 뜬금이 없냐면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고, 이 AI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래서 이때 이제 크게 성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패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미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AI에 투자를 엄청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해요? AI는 아시겠지만 뭐 지금에야 GPU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 클라우드 슈퍼사이클이 이 당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한 번 더 이 삼성전자라든가 주가 상승세가 크게 상승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1년도 기억할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엔 다 폐쇄가 되면서 모든 기업들 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대면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면서 서버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대부분이 서버 증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 이제 정말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증설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비대면 원격 근무 사용자 폭증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용량이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상승이 나오거나 좀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시기 대비해서 좀 짧게 상승 랠리 기간이 짧았다. 상승률은 컸지만 시기가 좀 짧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이어졌어요.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구간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또는 지금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21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23년도 1월이 됩니다. 이게 원래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이 서버용 CPU가 원래 21년 말, 22년 초 이때 나올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봐도 이제 서버용 CPU가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때 이후로 좀 바꿔야 되는데 했는데 안 나온 거야. 계속 미뤄지다가 그러다가 2023년 1월에 인텔의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서버용 CPU가 나오면 뭐 한다고? 그러면 서버용 D램,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교체가 된다고. 그래서 2023년도부터 쭉 2024년도까지 반도체 치고 올렸죠. 이때부터 쭉 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도체 사이클은 범용 서버 교체와 더불어 신규 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 서버 CPU가 교체가 되면은 서버 메모리 반도체가 포함되면서 성장하는 구간이 대부분이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로 봤을 때 이번 2025년도는 뭐랑 비슷하냐? 2017년에서 18년 만들어졌던 알파고 AI. 그러니까 그 당시 AI는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보다도 더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이상 발전한 AI 기술력에 플러스 이번에 또 이 그래나이트 래피즈라든가 새로운 또 서버용 CPU가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서버 교체 수요가 함께 동반된 시기다라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HBM 성장까지, 그러니까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성장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과거의 상승 사이클보다도 더 좀 크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입니다. 현재 뭐가 나왔다? 서버용 CPU 시에나 포레스트가 2024년 6월 4일에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나이트 래피즈가 2024년 9월 24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중국 메모리 반도체 리스크 때문에 바로 상승은 못했고 저점 찍어준 다음에 올해 이 서버용 CPU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교체 수요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버 교체 수요에 천천히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2024년 중순에 원래 중국의 DDR4 메모리 대량 생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국내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주가가 쭉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쭉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2025년 초에 갑자기 중국이 지금 범용 반도체 만들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첨단 반도체로 빨리빨리 지금 하루라도 빨리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중단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래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이 제한이 됐어요. 원래는 여기서 쏟아붓겠다 해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안 만들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독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원래 서버가 교체가 되면서 필요한 범용 반도체를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끼리 납품하게 되니까 단가가 급격하게 중국이 빠지니까 이 빠진 단가가 급격하게 반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생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원래는 이 수요하는 내가 반도체 골라 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골라 사던 사람들이 나 안 만들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공급 우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램 가격이 쭉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대규모 투자와 범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한. 왜 공급 제한이 되죠? 첨단 반도체 만든다고 다들 이 공정들을 다 HBM이나 HBM D램 만드는 공정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범용 반도체 만들자고 공장 짓고 라인 증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제한된 거죠. 근데 지금 수요는 이 서버 때문에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D램 가격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올라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AI까지 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서버 교체가 됐고 중국이 생산 멈췄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AI 데이터 센터가 추가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임팩트가 좀 세다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임팩트가 좀 쓸만하네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 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가 오른 것까지 알겠어. 근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쯤 있지?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 이후 상승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더라. 근데 이번 2025년도는 상승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여유가 있긴 하죠.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위치를 평가할 때 영업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냐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전년 영업이익 대비 평균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는 구간이 몇 배냐? 최고점일 때가 항상 사이클 최고점일 때. 그래서 전년 대비로 계산해봐도 한 15배 수준이 매번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는다 해도. 근데 이 당해 영업이익, 그러니까 전년보다 올해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계산을 해봐도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대비 한 15배쯤 되면은 좀 고점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 추정치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다? 16배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구간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고점이라는 거는 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기준 꽤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하는 건데 2026년도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15배다. 최고점 이 기준으로. 그럼 시총이 얼마 나오냐면 1000조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부터 한 2배 정도고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0배 정도 보면 700조 나옵니다. 사실 지금부터 2배 간다. 이거는 조금 과한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5년 실적 추이로 지금 고가 부근은 맞아요. 근데 2026년 실적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오히려 올해 오른 다음에 조금 쉬다가 2026년도에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0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0조까지는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 전망치대로 나온다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해 일자로 쭉 오른다가 아니라 내년까지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 결론입니다. 평균 반도체 사이클은 1년 6개월로 아직 시간은 좀 남았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현재 2025년 영업이익 추이로는 고가 부근이 맞아요. 15배 기준 해봤을 때. 근데 26년 영업이익 추이로 보면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올해 얼마나 선반영되냐에 따라 올해 고점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지금도 횡보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반영이라는 게 항상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증권사에서 계산한 대로 전망치대로 나온다면 아직 상승폭의 상방붐이 아직 열려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보더라도. 그래서 신고가 영역으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죠. 10만 전자 이상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2025년 눌림목이 나오면 그걸 기회로 보는 게 좋습니다.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나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 11월쯤에 이제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또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탈 회계를 어떻게 보면은 되돌릴 수 있는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월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서 혹시나 내가 삼성전자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 따라타기보다는 11월에 일탈 회계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리스크가 조금 나타났을 때 기회가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정말 오랜만에 온 반도체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최대한 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은 가져가고 조금 불안불안하다면은 오히려 눌림목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상승 추세 중에서도 과연 2차 전지가 지금 어느 구간에 와 있는가? 왜 2차 전지가 지금 추세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가?
2차 전지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떤 흐름으로 지금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 궁금할 겁니다. 오늘 전부 총 정리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이 배터리 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보조금으로 수익을 내거나 보조금으로 좀 흑자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보조금을 빼고도 수익이 나쁘지가 않았죠.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이 3분기 영업이익이 6,0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캐즘에도, 캐즘이라는 게 한번 크게 성장을 했다가 잠깐 정체된 시기에도 ESS 수요 증가에 힘을 잇고 2분기 연속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IRA에 따른 AMPC, 그러니까 AMPC라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세액공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금액이 3,6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서 6,013억 원이 나온 건데 이걸 빼더라도 2,358억 원은 수익이 나오더라. 그래서 보조금 없이도 지금 흑자를 내고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출하에 따른 수익 본격화, 그리고 원통형 EV 파우치 고객 물량 증가에 따른 소형 사업 개선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배터리가 많이 팔리니 지금 뭐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냥 갑자기 배터리가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니까 주가 상승하고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좀 기회 시장을 봤는데 어디서 봤냐? 바로 여기서 봤습니다. 중국의 리튬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 시행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터리 안 팔래.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시행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전기차에 쓰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곳에 또 쓰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서 7월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불이 났잖아요. 국가정보관리원에. 거기서도 이제 불이 난 이유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이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도 리튬이온 배터리 쓰고 여기저기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수입을 미국이 중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사와야 되냐? 이제 사실 정해놓은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한테 이번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기회가 아마 이 산업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바로 캐즘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기술이 캐즘에 들어가고 그 캐즘에 들어간 이후에 캐즘이 회복되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캐즘이었던 지금까지 다양한 산업들이 있었겠죠.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회복했니?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20년, 30년 전부터 캐즘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캐즘은 자동차의 캐즘이에요. 1900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 자동차가 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자동차는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초기 모델은 비싸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정말 다양한 디자인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작동 방법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만 마차 대신에 조금 약간 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타는 그런 이 도구로서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효율성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도로도 없고 기름도 넣기 어렵고 쓰기도 힘들고 비싼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멋부리려고 타고 다녔죠. 그래서 대중은 자동차의 높은 비용, 너무 비싸. 디자인도 다 다르니까 막 수제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 그리고 복잡한 조작법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고, 사실 접근한다고 한들 인프라, 도로도 없고 주유소도 없어서
그냥 말이나 마차가 낫지. 야, 지금 기름 넣을 필요도 없어. 말마차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쉬워, 편해. 야, 뭐하러 자동차 타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현재 지금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창업자 헨리 포드가 혁신적인 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생산 방식인 조립 라인, 이게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도입을 해서 모델 T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디자인을 통일한 겁니다. 야, 이 차만 타. 이 차는 이 디자인에 이 엔진에 이것만 들어가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고요. 자동차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그럼 이런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 내가 1,000만 원에 10대 팔았어.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그럼 1억이죠. 근데 가격이 떨어진 거야. 너무 대량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얼마 돼요? 1,000만 원이 200만 원이 돼. 그럼 원래 10대 팔았으니까 200만 원 10대 팔면 얼마예요? 네, 2,000만 원이죠. 그러면 수익이 얼마? 5분의 1을 준 거야. 망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기를 거치고 이 단가가 급락하는 시기를 거치고 나서 뭐가 이어지냐?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일반 중상층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10명에서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건설, 주유소 인프라 확대 등으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이 타게 되니까 당연히 도로가 필요하게 됐고요. 도로를 필요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멀리 가게 되니까 또 주유소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수요는 더 크게 성장을 해서 캐즘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나서 수요 증가와 시장 규모 성장으로 크게 폭증하는 흐름들이 항상 나오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였냐면은 바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야.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엄청 싸고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 과거에는 라디오가 혁신이었습니다. 정말 이 군대에서만 쓰는 기술력이었다. 라디오 기술은 20세기 초반에 발명이 됐는데 무선통신이라든가 군사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은 무겁고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뭐하러 쓰냐? 그리고 라디오를 가지고 내가 뭐 하냐 이거예요. 라디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내가 뭐 무선통신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비싸더라도. 그래서 라디오 기술은 20세기 초반에 발명이 됐는데 이 비싼 장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상업으로 이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대중적인 인기가 급상승을 하게 되고요.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라디오에 대한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가격이 쭉 올랐다가 쭉 떨어져요. 그리고 1930년, 40년에는 라디오 황금기로 드라마, 코미디, 뉴스, 음악 프로그램이 라디오를 통해 방영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쭉 올랐다가 쭉 떨어지면서 상용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컨텐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크게 폭증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바로 이 라디오 다음 TV의 캐즘이에요. TV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뭐 흑백 TV, 컬러 TV 하면서 정말 비싼 집, 부잣집에만 있고 그랬었죠. 텔레비전은 1930년대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으나 초기에는 주로 전자기기 전문가나 부자들만 사용했습니다. 왜? 마찬가지로 비싸고 쓴다고 한들 볼 게 없어요. 뭐 지금처럼 튼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수가 쓰는데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만드냐? 그래서 대중은 TV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기기의 고가와 너무 비싸. 제한된 방송 볼 게 없어. 이러니까 진입을 안 했던 거죠. 수요도 없고 가격 비싸기도 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 50년에 TV 또 대량 생산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접근성이 쉬워지게 되고 접근성이 쉬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인프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호황과 함께 TV 방송국들이 급증하면서 뉴스, 드라마, 스포츠를 이제는 듣기만 하다가 화면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TV 캐즘도 뭐예요? 초반에 만들어지고 가격 폭증, 그러다가 대량 생산하면서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수요가 올라가니까 인프라 만들어지고 산업 성장. 이게 지금 어디다? 이게 2차 전지랑 지금 같은 거라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왔습니까? 배터리가 크게 나오고 나서 크게 올라갔죠. 전기차랑 가격 배터리가 엄청 올랐다가 그 원가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쭉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전기차 가격이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쉬워지니까 이제 뭐다? 사람들의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지금 이 충전소 인프라가 여기저기 많이 깔린 상태고, 이젠 뭐다? 수요만 크게 증가하면은 바로 시장 확장이 이어지는 그 구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 폭락 구간을 견뎠잖아요. 이제는 뭐다? 수요만 늘어나면 바로 쏘는 구간이 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즘이라는 거는 초반에 나오고 나서 이 가격이 폭락하는 과정. 아, 뭐야. 좋아. 좋긴 한데 비싸네. 비싸고 좀 불편하네. 이거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가 돼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인프라가 늘어나고, 충전소 생겼고, 그럼 이제 뭐다? 여기서 수요로 한번 크게 쳐주면 시장이 확장되는 구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했던 시장이 요만한 시장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즘을 이겨낸 산업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 캐즘을 이겨낼 만한 산업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이겨낼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의 전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초반에 확 떴다가 이 급락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비싸게 샀던 것들 평가 손실 나고, 평가 손실 났던 것들 다 쳐내고 한다고 크게 실적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고, 올랐다가 평가 손실 난 거 다 돌아서고 있죠. 평가 손실 난 거 다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가 원래 100만 원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200만 원에 팔아. 근데 지금 와보니까 어때요? 다 지금 원자재 가격 5분의 1로 떨어졌죠. 20만 원인 거야. 그럼 지금 배터리 가격이 얼마겠어요? 지금 뭐 비싸봐야 120만 원? 그러면은 나는 지금 그때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200만 원짜리 만들었는데 지금 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20만 원이야. 그럼 얼마나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재고를 열어보니까 같은 배터리지만 지금 만들면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이때 비싸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생긴 거예요. 진짜 손실은 아니고 평가를 해보니 재고 자산이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럼 80만 원 손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평가 손실이.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에 평가 손실이 발생해서 적자가 나고, 그게 다 떨어지고 나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으면 실적이 이제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올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하고 폭증하면은 2026년 7년부터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지금보다 원래는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전기차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마 이제는 ESS,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폭증에 의한 ESS 수요 증가,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로 인한 ESS 수요 증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캐즘은 26년에서 27년에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차 전지 핵심 기업은 사실 미국의 공장 제일 많고 가동률 제일 많이 돌아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에요. 안에 원통형 있죠, ESS 있죠, 배터리 다 만들죠. 데이터 센터 ESS 및 데이터 센터 내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으로 수요가 아마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 거죠.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규제가 오히려 기대감을 앞당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 거 못 쓰면 다른 나라 거 써야 되는데 그게 한국 거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2차 전지 업황 회복은 25년은 실적이 저점을 찍는 구간이고 26년 7년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구간이다. 캐즘의 실제 회복은 26년 7년이에요. 그래서 2025년 공장 완공 및 가동률을 2026년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은 천천히 아마 26년 7년까지 쭉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왔던 23년처럼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처럼 정말 긴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제 대장은 제가 봤을 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추세를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ESS 2차 전지에 대한 추세 상승이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주가가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구간이 이렇게 보면은 좀 높지 않나 싶겠지만 쭉 돌려보면은 아직 지금 절반도 거의 뭐 올까 말까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추가적인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캐즘이 회복되고 정말 26년 7년에 가동률이 올라가고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정말 큰 흐름세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한번 계속 업종으로 한번 추세 상승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 중에서도 로봇이 성장하면 어떤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까? 로봇 산업이 성장할 때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칠까?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로봇 기업이 올라가겠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로봇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로봇 이외에도 로봇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더라. 그럼 그것도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이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면서 좀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내 직업을 로봇, 정확히 말하면 AI 로봇이 대체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자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회계사, 아니면 변호사, 뭐 세무사, 이런 이 사자 직업들이 전문직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죠.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직업들마저도 내가 AI 로봇한테 뺏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미국의 상원 의원 버니 샌더스는 AI 자동화 기술이 향후 10년 안에 미국 내 최대 1억 개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럼 내가 그 일자리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면 난 10년 이내에 실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I와 로봇 기술은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키보드로 열심히 문서 만드시는 분들, 블루 칼라, 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전반에 걸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든 또는 앉아서 사무직을 하든 누구든 간에 사실 일자리는 위협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영향으로 현재 간호사, 트럭 운전사, 회계사, 교육보조원, 패스트푸드 종사자 등등이 위험한데 일단은 지금 서빙이 제일 위험하죠. 그리고 나서 숫자로 이렇게 두들기는 직업들도 좀 위험하다. 자율주행도 위험하다. 좀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혁명은 수천 년에 걸쳐 진행이 됐고 산업혁명도 100년 이상 걸렸다. 근데 아마 AI 기반 인공노동은 한 10년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씩 줄어드는 거죠. 수천 년에서 10분의 1, 100년에서 10분의 1. 근데 사실 이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 게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해봤자 길어야 2년이거든요. 근데 그 2년 안에 삶이 정말 크게 말도 안 되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한 2명 써야 되는 일을 이거를 저 혼자서 그냥 AI로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챗GPT한테, 하나는 제미나이한테, 하나는 코파일럿한테 이런 식으로 던져서 일을 시켜놓으면은 취합만 하면 돼요. 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근데 실제로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누구? 블루 칼라. 이 현장직 같은 경우에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생산 라인을 로봇으로 교체하고 있고 사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관리하거나 또는 소수의 어느 라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사람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사실 뭐 불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수리비만 들어가고 24시간 돌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 이 혁신 제조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생산 전 과정의 데이터를 최신 자동화, AI, I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해서 운영에 활용한다는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새는 거 없이,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내자. 수율이 조금 떨어진다면 수율을 어떻게든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이 있죠. 이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설계 때부터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자율 생산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이, 그러니까 있더라도 뭐 사람이 관리하는 정도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로봇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란 건 뭐예요? 한번 가상 공간에서 돌려보는 거예요. 이 속도로 이 정도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돌려봐. 똑같은 환경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돌리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문제가 생긴다.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면 로봇이 미리 AI가 그런 부분 수리하고 수정하고 현실에서 실제 돌리고 하면서 피드백 받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스 자체 도장 공정의 자동화율이 100%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할 거 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긍정적인 부분은 로봇이 많이 팔리고 로봇 기업들의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반대로 뭐다? 문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굳이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경력직이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뽑는 거면 이해를 하겠지만 신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순 반복 업무라든가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쓰던 직원들을 지금은 쓸 필요가 없게 되고 오히려 그냥 2만원, 3만원 내면은 한 사람 1인분 하는 직원을 우리가 AI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업이 안 되고 또는 실직을 했더라도 재취업이 안 되고 재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어쨌든 나가는 건 나가고 그렇게 되면 돈 나간 거에 대해서는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되고 신용카드 밀리고 리볼빙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조금씩이지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올해 7월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57%로 전월 말 대비해서 0.05포인트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0. 몇 %야? 이게 아니에요. 추세입니다. 추세가 지금 우상향이냐 아니면은 올랐다 내렸다 하냐. 근데 지금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거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돈벌이나 또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내는 또는 돈을 쓰고도 갚는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동월 기준으로는 2016년 7월 0.7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6월과 비슷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5조 7천억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갚기 싫어서 안 갚고 싶어서 안 갚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질 못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연체 채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안 갚으려고 돈을 빌리겠어요.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등 신용 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가 계속 감소가 되고 내가 일할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은 결국 이 과도기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교체되고 뽑을 사람들 안 뽑고 덜 뽑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화 AI다 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비용이 떨어지고 그럼 기업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분명 잘리고 돈을 못 벌고 연체되고 그것도 다시 땡겨 쓰고 하는 부작용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부작용에 초점을 좀 맞춰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과도기니까. 그래서 보시면 카드 리볼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볼빙이 뭐죠? 다음 달로 미루는 거죠. 다음 달 넘길게. 근데 이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리볼빙은 늪이에요. 한 번 넘기면 평생 갚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왜? 이자가 너무 높아서. 9개 카드사의 8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4,483억 원으로 전월 말, 그러니까 7월 말 42조 4,878억 원보다 395억 원 줄었습니다. 카드론은 줄었어요. 카드론이 뭐예요? 카드로 대출받는 거죠. 신용카드로. 그래서 정부 627 규제에서 카드론은 신용대출로 묶여 대출 규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카드론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론 잔액이 준 거죠. 왜? 만기가 됐거나 예전만큼 대출이 안 나온 거야. 옛날에 1,000만 원 나왔으면 이제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카드론에 대한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줄어들었다는 게 정말 경기가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 다들 먹고 살기 조금 나쁘지 않게 됐으니까 그래서 카드론 줄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더 받고 싶은데 못하게 막으니까 준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로 가야겠죠. 그게 어디로 갔냐? 리볼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이 6조 7,872억 원으로 6조 7,958억 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만큼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줄은 만큼 리볼빙이 늘고 있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을 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드론 줄었다라는 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아졌네? 상황이 괜찮아졌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로봇 이 대체로 인해서 실제로 직장인들이나 이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끼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회사에 끼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회사들도 이제 뭐예요? 전통적인 산업을 하거나 전통적인 또는 이 산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이제는 뭐다? 신기술에 밀리거나 신기술을 못 따라가게 되면 돈을 못 벌거나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돈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자를 낸다라든가 이런 고정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자 보상 비율 한계 기업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 감사 기업 중에 이자 보상 배율이 약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 기업의 비중이 약 17%입니다. 이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밑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밑돈다는 거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을 넘어야 그래도 이자 갚고 남는 돈이 조금 있어요 이건데 지금 1을 밑돈다는 거는 뭐예요? 이자조차도 못 내고 있어요. 이자 내도 남는 이자 전체 다 못 갚는다 이거예요. 그런 기업이 지금 늘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 부진에 과다 차입에 이거 잘못하면은 파산할 수도 있는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 기업은 5.5%에서 2024년 7%로 상승했고요. 올해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상당히 악화됐다. 기업 자체로도 좀 밀리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로봇, AI에 밀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실적이 줄고 실적이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이 투자해놓은 또는 대출해놓은 이자조차도 못 갚는 기업이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들을 하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원들 잘라내고 그럼 그 직원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를 못 내고 이자를 못 내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연체가 되고 근데 어쨌든 내가 최소한 쓸 돈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게 되니까 신용카드를 쓰게 되고 예전에 카드로 냈던 거 막히니까 이제는 어디로 간다? 리볼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지금 최악의 상황이 추세적으로 이게 지금 확 늘었다 이게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 실질적으로 이 AI 로봇이 성장함에 따라 이 안 좋은 저렇게 말하면은 이 부작용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작용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딥니까? 그게 이제 고려신용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는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의 불행 속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하는 기업이냐? 일단 분기 배당으로 열심히 현금 배당을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채권 출심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거래처에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안 줘.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기업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깡패 용역 이런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취하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못 받았어. 야 그럼 내가 고려신용정보야 300만 원 줄게. 야 700만 원이라도 가져와. 그러면 고려신용정보는 최선을 다해서 그 1,000만 원을 받아와서 300만 원 수수료 받아가고 700만 원은 돌려줍니다. 예,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추심 분야의 압도적 1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추심, 조사, 민원, 현장 실사 등 핵심 부분의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아까 얘기한 이 채권 추심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으로 이제 수익을 열심히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돈을 못 갚고 그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실 수익을 내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화랑이 도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고려신용정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지금 실적이 2023년도 4년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 2024년도보다 좀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이득을 보고 그 기업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 고려신용정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20년 이때 고려신용정보가 잘 됐었죠.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에 대한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AI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로봇 기업만 이렇게 올라간다 볼 수 있겠지만 AI 로봇이 성장함에 따라 이 부작용에 이득을 보는 기업도 있다.
그럼 이 또한 우리는 AI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보고 가야 된다. 왜? 이 부작용 안에, 이 과도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성장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쭉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신사임당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지 못한 내용들 또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걸 좀 더 쉽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저는 또 매일매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란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리얼 주식 유튜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